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강 이주 배경 학생에 대한 이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주 배경 학생이라고 얘기했죠. 아마 보통은 다문화 학생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용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흔히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면 적어도 한 사람이, 부모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용어가 우리한테는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이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부모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른다면 한국인과 한국인이 이룬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전제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전제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국제결혼 가정,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과국 혼인 가정, 과라는 말이 이렇게 넘어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넘어가서 혼인한 가정, 이런 의미고, 미국이라든지 뉴질랜드와 같은 전통적인 이민국가에서는 특별한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불러야 한다면 이주 배경 가정이라고 부르자. 예를 들어서 결혼 이민자가 있는 가정은 결혼 이주를 한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경제 이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탈북자라든지 난민은 정치 이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그레이션이라는 배경을 가진 가정, 이런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분류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어고,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사회에서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유형별로 보게 되면은 결혼 이민자의 자녀가 있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가 있고, 그리고 탈북민, 난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숫자를 보게 되면은 2010년 이후에 약간씩 소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지금 역사상 가장 낮은 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0.81. 이거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국인의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이주 배경 학생, 이 자녀들의 출생률은 상당히 높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현재 100명 중에 6명 정도가 이주 배경 가정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총 한 25만 명 정도로 우리가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주 배경이라고 밝히게 되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왕따를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학생들의 이제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가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학생들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1년에는 약 16만 명 정도가 학교에 다니는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전체 학생의 한 3% 정도가 됩니다. 이 3%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100명 중에서 3명이 있다는 건데, 저도 교사 출신이지만 제가 86년에 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할 때는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제학교를 가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반 공립학교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학교는 지금 90%까지 넘어가는 학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학교급별로 보게 되면은 초등학교에 약 70% 정도 있고, 그리고 중학교에 21%, 그리고 고등학교에 9%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들이 초등학생이 얼마 후면은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교가 되면은 이제 비율은 점점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모의 출신국을 보게 되면 베트남이 가장 많습니다. 좀 놀랍죠? 물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필리핀이고 그 다음이 중국 동포가 되겠습니다. 소위 조선족이 되는데 이 중국 그리고 중국 동포 이 두 부류를 합쳐도 베트남 엄마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실은 베트남 엄마들이 자녀를 많이 둔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 엄마를 둔 애들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얘들을 크게는 두 부류, 그 다음에 작게는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국제결혼 가정인데, 즉 한국인 아버지, 외국인 어머니인데 그 사이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그러니까 국내 출생이라고 부르죠. 이런 애들이 약 76% 정도 됩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서 학교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어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외국인 엄마가 많기 때문에 언어적으로는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아주 고난도의 어떤 어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들이 겪는 굉장히 큰 문제는 사춘기 때 겪게 되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자기의 어떤 감정을 다스리기가 힘든 시기인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애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 가정인데, 외국인 가정의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외국인인 경우죠. 그러면은 5년 이상 체류를 하지 못한다고 보면 이제 얼마 후에는 또 돌아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아버지의 직장에 따라서 또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정주 여건이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국제결혼 가정인데 그 안에서도 중도 입국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이 한 5.9% 정도, 6% 가까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한 10살 정도까지 중국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국으로 오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도 매우 어눌하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교육 체제도 다르고, 있기 때문에 비율은 6%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을 맞이하는 선생님들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 이주 배경 학생들의 어려움을 살펴보니까 학교에 잘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할 때는 이 학생의 문제도 있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일반 학생들이 얘들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차별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어느 한 초등학교의 여학생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일본인이에요. 근데 마침 한일전이 있었고 일본이 이깁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었는데 며칠 후에 몇 명이 찾아와서 이 여학생에게 협박을 합니다. 너희 어머니가 일본이지. 외국인 어머니를 둔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협박을 하고 왕따를 시키게 되면 친구들하고 제대로 사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문제가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학교 공부에 흥미를 못 느끼죠. 그런데 이 문제도 가만 보면은 외국인 엄마를 두면은 거의 이 문제를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성적은 엄마 성적이라고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베트남 엄마하고 한국 엄마가 붙으면 누가 유리하겠어요? 세 번째 문제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외국인 엄마를 두게 되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죠. 네 번째로는 선생님의 차별 대우입니다. 특히 이게 보면은 12살에서 14살 이런 정도 애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저학년들이 선생님의 차별을 굉장히 심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만 보면은 학교 공부를 잘 못한다, 한국어가 어눌하다, 이런 것들은 한 개인이 겪는 어쩔 수 없는 문제고, 친구라든지 또는 교사의 차별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인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많이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교육적 대책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반차별 교육을 강하게 시켜야 합니다. 차별이 뭔지, 그것이 얼마나 나쁜지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초학습을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수준별 또 맞춤형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거나 수학을 배우거나 과목을 배울 때 대개 한 3단계 정도로 구분해서 애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 처음 가면은 영어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중급 단계, 그 다음에 고급 단계. 이런 식으로 우리 교육도 상당히 유연해져야 되고, 그리고 수준별로 맞추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죠. 네 번째, 선생님의 차별 대우. 이것은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역시 상호문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저는 적극적 대책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이주 배경 학생의 교육 정책은 얘들이 결핍된 아동이다, 학생이다 이렇게 보고 그걸 자꾸 보충해 주려고 하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얘들이 일반 학생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월등한 능력, 이중언어 화자가 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언어 사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bilingualism이라고 하죠. 근데 이 bilingualism은 크게 3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는 2개의 언어를 말하는 능력. 한국어와 중국어, 한국어와 베트남어. 그러니까 능력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개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개의 언어를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도를 쭉 보면은 전 세계의 약 75%가 바이링구얼입니다. 어떤 나라는 그걸 공식어로 하는 나라도 있고 두 개의 언어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영어하고 마오리어 두 개를 공식어로 하는 나라도 있고 공식어로 하진 않지만은 두 개의 언어를 상용하는 나라가 있고 다양한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하나의 언어를 하는 것, 모노링구얼리즘은 이것은 규범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외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그 예외에 지금 속하는 거예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바이링구얼리즘을 하나의 개인의 경쟁력이다, 사회의 자산이다, 국가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다언어주의 그리고 다중언어 사용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적어도 3개의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연합 들어보셨죠? 이 유럽연합은 이제 영국이 빠져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23개국입니다. 근데 이 유럽연합의 공식어는 24개입니다. 24개입니다. 그러면 한 언어로 뭘 발표를 하게 되면 나머지 언어로 통역이나 번역을 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개 1조 4천억 정도가 1년에 통번역비로만 지출이 됩니다. 이 엄청난 돈을 지불해 가면서도 유럽연합은 지키고 싶은 가치가 뭐냐 하면은 언어의 다양성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는 본래 한국어를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온다고 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한국에서 이제 이 한국어 능력을 많이 키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순차적 이중언어 화자라고 합니다. 순차적 언어 화자. 근데 그 자녀의 경우에는 사실은 태어나면서 어머니로부터 하나의 언어, 아버지로부터 하나의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적 이중언어 화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밸런스드 바이링구얼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두 개의 언어를 아주 골고루 잘 쓸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어느 한 언어를 잘 쓰고 나머지 언어는 그냥 이해하는 정도요. 그것을 이제 패시브 바이링구얼 또는 도미넌트 바이링구얼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 언어 사용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합니다.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은 주로 캐나다, 미국 이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3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자넷 워커 연구진이 2010년에 발표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진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임신 7개월부터 one parent, one language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신 7개월에 귀가 생기고 바깥에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흔히 태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개 임신 7개월 때
이미 이중 언어 교육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킹과 맥케이 이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출생한 아가는 출생 후 10개월까지는 이 귀가 완전히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어떤 소리, 아버지의 어떤 소리도 다 듣고 기억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홀치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개 말을 할 때는 이 왼쪽에 있는 뇌, 그리고 이제 주로 여기에 있는 브로카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고성능 MRI를 찍어봤더니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 7개월, 출생 후 10개월, 만 3년 동안 원 패런트 원 랭귀지를 하니까 이 브로카 영역에 2개의 모국어가 나란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이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모국어와 하나의 외국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줄여서 7, 10, 3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임신 7개월, 생후 10개월, 그리고 생후 3년 동안 원 패런트 원 랭귀지를 하면은 밸런스드 바이링구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우려를 합니다. 그 우려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2개의 말을 배우면은 말이 지체가 되는 것 같아요. 말이 느려지는 것 같아요. 늦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킹, 맥케이 교수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거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소리다. 두 번째로는 언어를 섞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하고 스페인어를 섞어 쓴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학자들은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고 일시적일 뿐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나오면 이제는 영어를 쓸 때하고 스페인어를 쓸 때를 따로 구분을 할 줄 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2개의 언어를 배우면은 학업이 부진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역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소리다. 학업이 만약에 부진하다면 그것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영국 망고로 대학의 명예교수인 콜린 베이커는 이중언어 사용에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중언어 화자의 장점이 뭘까?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이고 학습상의 장점입니다. 2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를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도 잘하고, 그리고 과제도 잘 전환시킬 수 있고, 그리고 기억력도 뛰어나다. 그래서 뇌의 기능을 굉장히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고양할 수 있고, 안정된 정체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3번째 언어를 배울 때도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2번째로는 사회적 장점입니다. 당연히 2개의 언어에 노출된다는 건 2개의 문화에 노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직업적 장점입니다. 2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직장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같은 직장 안에서도 2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보수가 훨씬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중 언어 화자에는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성공적인 이중 언어 화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크게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의 인식과 신념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뱃속으로 키운 애에게 자기 언어로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mother tongue이라고 하죠. 모국어라고 하죠. 어느 언어든지 간에 다 모국어라고 합니다. 부국어라고 하는 언어는 없어요. 그만큼 어머니의 언어는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의 협조입니다. 특히 남편과 시부모님들이 2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줘야 합니다. 이 베트남 며느리에게 베트남어 가르치지 말고 한국어로 그 애를 양육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재봉사에게 싸구려 1,000을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또 모유를 줄 수 있는데 분유를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관적인 언어 사용입니다. 가능하다면 집에서는 소수 언어를 8 정도 사용하면 됩니다. 다수어인 한국어는 2 정도 사용하는 겁니다. 어차피 밖에 나가게 되면 다수어인 한국어 환경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8 정도, 80%는 엄마는 자기 언어로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양질의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에게 들려준답시고 비디오를 틀어주고 자기는 딴 거 하고 이런 거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애하고 대화를 하고 책을 같이 읽고 같이 놀아줘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도적 지원입니다. 유치원이라든지 학교에서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걸 활성화시켜야 되죠. 제가 제도적 지원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립, 종합,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공립인 것은 비교적 싸게 갈 수 있는 학교. 종합이라는 것은 조금 능력이 딸리는 애들은 그 고등학교에서 직업을 배우고 능력이 좀 되는 애들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학에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간 애들이 교대나 사대에 가가지고 수학을 전공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국어하고 중국어를 구사하는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칠 수 있다. 이것은 바이링구얼 티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중국 학생들이 많은 곳에 가가지고 중국어와 한국어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면서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주 배경 학생들의 문제와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